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단하기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고 그림 읽는 즐거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읽는 즐거움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동안 이제 힘드셨을 텐데 힘을 내어서 마지막 부분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살르에 대한 이제 비평, 그리고 아콘치에 대한 비평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판단하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준들과 요즘에 이렇게 덧붙어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빗 살르의 작업과 그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데이빗 살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작가는 이렇게 생겼고, 이분이 그림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립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Sextant in Dogtown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단부에는 남성 혹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그림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해서 하단부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하에 두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로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작품이 1987년 작이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고, 실제 80년대면 페미니즘 계열의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때라는 거죠.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 혹은 이 작업 자체를 보고 많은 비평가들이 옳지 않다라는 부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데이빗 살르의 작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엘리너 핫니 같은 비평가는 라틴 아메리카지의 기사에서 살르의 작품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너 핫니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살르의 작업들이 대부분 다 성차별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살르의 그림에 있는 남자 이미지들은 여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환경 한가운데서의 행동과 결심을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는 투사의 이미지, 여기 있죠. 투사. 그죠? 투사의 이미지들. 이게 이 부분의 설명에 따르면 발기한 성기처럼 보이는 칼을 들고 사나운 동물의 힘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게 이제 투사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건데 그 대상이 여성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링컨의 초상, 여기 있죠. 링컨의 초상이 상단부에 존재하는데, 이 링컨의 초상은 이분이 보기에는 아마도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을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우리 문화에 대한 발언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링컨 같은 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전형적인 남성성하고 오버랩 시키면서 남성의 권위 혹은 남성 중심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상투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살르가 하고 있는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3세계 여성을 타자로 묘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거의 유사한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성은 거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얼굴들이 없죠. 여기는 얼굴이 있는 자리에 천으로 씌워놨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이름 혹은 정체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 다시 말해 사물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 여성하면 떠오르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남성은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 여성은 통제를 받아서 남성들의 어떤 지배를 받는 성적 대상,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보기의 방식, 다시 말하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형화해서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리의 그림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살리의 그림들이 성차별주의적이라고 거부하는 건 이제 방금 읽어드린 하팅리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그 데이빗 리마넬리라고 하는 분은 아트포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살르의 작품의 트레이드마크인 핀업걸 이미지 혹은 우리가 예상하게 될 파렴치한 음란 사진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건 예술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성산업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런 굉장히 전형적이고 파렴치한 이미지들과 더 유사하다라는 설명이죠. 작품을 하나 더 보시면, 자, 거의 성적으로 여성이 대상화된 게 맞죠. 위쪽에는 이제 조각상들이 나오는데, 이 조각상들 혹은 이제 이 조각상들과 관련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남성 혹은 여성의 성적 상징들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하단부의 여성은 가장 성적인 자세로 대상화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많은 비평가들이 이 데이빗 살르의 작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예술이냐 이런 이제 폄하하는 시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없느냐?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기를 시도하는 입장들이 있긴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작가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전형적인 이분법, 전형적인 남성 여성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말이 될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을 우리가 도색 잡지나 이런 데서 보면 별로 감흥이 없다가, 실제 그 미술 혹은 예술의 영역 내에서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왜 당황하는 것일까? 예술의 차원에서는 여성들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가? 왜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그런 것일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관람자들을 일정한 반성의 차원으로 이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혹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혹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쇄시켜서 이 작품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언제나 부정적인 판단의 사례로 언급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례는 비토 아콘치의 작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작업은 이제 그 브래지어를 크게 제작해서 전시한 작업에 관한 건데요.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판단하기라고 하는 거는 비평가가 취하는 입장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사유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낳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토 아콘치 잘 아시죠? 비토 아콘치는 이 경계선 작업들을 주로 합니다. 어떤 경계냐면 이게 예술인지 외설인지 쉽게 말하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이론가들 혹은 미학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왜 예술 작품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제 여러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작품은 Adjustable Wall Bra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1990년대 제작되어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비평문을 읽어 볼게요. 그 New Criterion이라고 하는 잡지는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비평가 혹은 이론가들이 글을 기고하는 잡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New Criterion에서 제드 펄이라고 하는 이 비평가가 이 비토 아콘치의 Adjustable Wall Bra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제 썼는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자면 이 제드 펄은 나는 비토 아콘치의 최근 작품과 같은 고안물들이 마치 대단한 전통의 일부인 것처럼 논의되는 글을 읽는 것이 끔찍했다. 모든 전통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Adjustable Wall Bra라고 하는 작품이 이 펄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보기에는 진짜 끔찍하고 이 끔찍한 작업에 대해서 뭔가 되게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는 비평가들도 참을 수 없이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사실 여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비평가가 이 작품을 본 게 아니래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읽고 자료만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제 반론에 부딪힐 수 있는데 사실 이 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갖고 있는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성 속옷을 굉장히 크게 제작해서 그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그 천을 씌우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 이게 공간 내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 앉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다리가 아프면 앉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앉기는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속옷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사적 생활인데 이 사적 생활을 공적 영역에 대중들한테 개방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못마땅해서 이런 반대 글을 썼는데 실제로 이 전시를 보고서 굉장히 이 전시에 만족을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A.M. 홈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아트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읽어드리면 아코치가 1990년에서 91년 사이에 제작했으며 맘모스 석고, 캔버스 그리고 강철 케이블들로 보강된 구조물인 조절할 수 있는 큰 브라, 그러니까 Adjustable Wall Bra죠, 그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가서 훌렁 벗어 던진 옷가지처럼 관능적이고 우아한 모습으로 화랑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사실 브래지어를 이렇게 훌러덩 벗어 던지는데 이게 관능적이고 우아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씁니다. 구부러지고 꼬인 모습인데 아마도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이 조명, 의자, 비디오, 그리고 음악 소리 혹은 여성의 숨소리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좋았다. 이런 식의 묘사도 덧붙입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좋고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냐? 아니죠.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묘사에 불과하죠. 묘사 다음엔 입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이 해석에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아콘치가 되게 훌륭한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드는 게 왜냐하면 그가 항상 자신과 전시 공간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도전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개인적인 것, 성적인 것, 그리고 금기시 되는 것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들을 들이미는데요. 이 비평가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와 나란히 재창출되어 온 브라의 어떤 연상을 그러니까 아콘치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기술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최근 어느 날 오후에 나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만화를 보면서 이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저 브라의 컵에 패드를 더 넣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인생일 것이다. 하지만 아콘치의 변증법 안에는 그러한 불편함조차 들어있다. 물론 전시장의 그 의자들은 편안하지가 않다. 왜 그렇겠는가? 누가 도대체 편안한 브래지어, 편안한 집 또는 굳이 말하자면 편안한 삶에 대해 들어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요즘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요새 탈코르셋 운동 뭐 이런 게 많죠. 그죠? 탈코르셋 운동은 얘기하자면 왜 여성들만 꾸밈을 해야 하는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꾸밈 노동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꾸밈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항상 볼거리로 여겨져 왔고 다시 말하자면 성적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래지어를 왜 하냐는 거죠. 브래지어는 항상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남성들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착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브래지어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안 하는 게 건강에도 좋대요. 이게 왜냐하면 몸을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솔직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 편안한 브래지어라고 하는 게 있냐는 거죠. 여성들한테는 편안한 브래지어라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편안한 집, 편안한 일상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여성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그죠? 집이라는 게 여성들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벗어날 수 없고 그죠? 여성들에게 삶은 언제나 고단함이죠. 왜냐하면 항상 여성들은 여전히 이제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 육아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다 해결해야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관례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여성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걸 편안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콘치가 크게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서 석고 혹은 천을 더 씌운 이 커다란 브래지어는 그런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브래지어가 갖는 상징 혹은 의미를 확장해서 여성들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그 홈스 같은 분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앉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철골 구조물 딱딱하고 막 불편해 보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브래지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불편함, 옥죄임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브래지어가 갖는 특히 브래지어가 여성들에게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잘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되게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평가들의 상반된 입장이 명백히 보이시나요? 펄 같은 분은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보수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여성상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쁘게 단장하고 그 여성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코르셋을 입거나 브래저를 착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잘 고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뭐 코르셋이 됐건 브래지어가 됐건 아니면 화장이 됐건 이건 여성들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게 되고 아콘치가 그걸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아마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나 혹은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는 성매매 여성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흥분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이제 생기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작업인 거죠. 왜? 여성의 성적인 내밀한 부분을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페미니즘의 입장, 그러니까 여성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탈코르셋 운동의 일환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여성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종속되어 있거나 뭔가 구속되어 있는 얽매인 삶의 문제를 브래지어 하나를 가지고 형상화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비평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작품이 긍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평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하고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내가 설득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분은 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홈스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될 거고 이 작품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비평을 한다는 거는 설득적인 글을 쓰는 거고 설득의 내용은 뭐겠어요? 나는 이렇게 이 작품을 봤더니 이런 경험을 했고 이거 되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좋았어. 당신도 나처럼 해봐. 이런 글을 쓰는 게 비평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혹은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글은 뭐겠어요? 내가 이 작품을 봤더니 굉장히 뜨악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지점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람했더니 작품이 별로였어 라고 논리적으로 쓰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설득당하면 부정적인 판단을 한 비평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비평문은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관람객들에게 특정한 길잡이가 되는 글이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되고 설득 가능한 방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단도 해석만큼이나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야 해석과 판단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논의로 이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예전에는 이 비평을 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판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주의예요. 이 사실주의는 언제나 재현하고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재현의 문제 하면 굉장히 이제 재현의 전통이 오래돼서 재현하면 재현의 기본적인 논의인 모방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럼 이 논의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2000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재현, 과거의 사실주의의 내용하고 오늘날 사실주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과거 사실주의, 다시 말해 재현은 뭐겠어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얼마나 잘 옮겨서 그렸는가. 우리가 실제 그 모델이 된 대상을 보는 것과 그것을 재현에 그린 이미지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 그걸 굉장히 훌륭한 사실주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논의는 실제로 이제 꾸르베의 사실주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꾸르베의 사실주의로부터 조금 달라지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다? 실제로 우리가 캔버스에 어떤 이미지를 재현할 때 그건 실제로 물감으로 그려진 것들이다. 그건 진짜 그 대상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사실주의를 논하는 입장은 그려진 이미지가 이미지임을 감추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척 클로스 앤 낸시 같은 작품이나 존 F. 피쉬의 Up in Smoke 같은 작품이 되게 이제 중요한 사실주의 작품들로 거론이 되는데 이 척 클로스 앤 낸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던 이제 린다 노클린의 사례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린다 노클린은 사실은 비평가라기보다는 페미니즘 미술 사가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분이죠. 이 분이 실제로 이제 낸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주의적 기준을 언급하게 되는데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주의적 이미지인데 그것은 이 이미지가 회화를 넘어서서 캔버스 위에 구체적이고도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아크릴 물감을 증언한다는 점에서 회화를 넘어서는 훌륭한 점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노동의 증언이기도 한데 이 노동은 작가의 끈질긴 수작업을 특별히 거창하게 과시하지는 않는다. 제작의 검소함 이런 것도 사실주의 가치체계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정확함, 이를테면 머리카락, 주름, 사시의 사실적인 묘사, 아무렇게나 난 이빨의 번뜩임 등은
우리에게 초상의 기원이 주술 혹은 기념임을 상기시켜준다 라는 거죠. 왜 보통 초상화, 인물화 같은 거 그릴 때 그 우리가 포샵하는 것처럼 보정을 하기도 하는데 낸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는 모델하고 얼마나 닮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 물감, 아크릴 물감 뭐 이런 걸로 그려진 이미지임. 두 번째는 작가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린 노동의 산물임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카락을 그려낸 세부 표현 아니면 뭐 이 인물을 닮게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사실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Up in Smoke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담배를 피고 있고 담배 연기에 인물이 잠길 듯한 그런 느낌인데 실은 이 부분도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려진 것, 물감으로 칠해진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이 연기에 삼켜질 것만 같은 인물을 잘 그러니까 성실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실주의 회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준은 표현주의예요. 사실주의는 외부 대상을 그죠? 얼마나 잘 옮겼느냐.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표현주의는 외부가 아니에요. 작가의 내면을 나타내는 게 표현주의고 이 표현주의는 실제로 그 후기 인상주의 회화에서 독일 표현주의를 거쳐서 지금 앙셀름 키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데 모두 다 공통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내면을 표현적 방식으로 드러낸다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앙셀름 키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인간은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가 삶을 추구하지만 죽음을 과연 비켜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자, 이 앙셀름 키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또 비평문을 쓴 바바라 로즈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바라 로즈가 앙셀름 키퍼를 칭찬한 기준이 바로 표현주의였는데 이 바바라 로즈에 따르면 이 키퍼의 훌륭한 지점은 키퍼가 갖고 있는 나치 독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을 하자면 이것은 건설하는 자로서의 인간과 파괴하는 자로서의 인간을 등치시키는 역사미술이다. 그것의 서사시적 격렬함과 우주적 에너지는 개인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영웅의 개념조차 부정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 이제 이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 인간 개개인이 대단한 뛰어난 영웅이거나 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뛰어난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회의 일원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뿐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앙셀름 키퍼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배적인 정서를 볼 수 있다면 영웅으로서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우주적인 어떤 광활함 혹은 우주적인 엄청난 에너지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돋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키퍼가 굉장히 형식적 부분에도 탁월한 지점이 있는데, 바바라 로즈는 계속 쓰기를 키퍼가 아크릴과 쉘락의 모래와 진흙을 섞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읽어드리면, 모래 알갱이는 셀 수 없이 많다. 100만, 몇백만? 이 세기의 비극적인 죽음의 희생자는 실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자, 이 무슨 얘기겠어요? 실제로 인간이 그 생산력을 극대화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했나요? 인간이 인간을 말살하는 전쟁을 일으켰죠. 대표적으로 2차 대전, 거기에 해당하죠. 인간이 그 대량 생산한 무기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 발달한 과학, 이런 거를 써서 만들어낸 건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튼 하나면 인간들이 다 절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그냥 사라져간 인간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걸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통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폴링 스타 같은 걸 보면 시체로 보이는 인간이 누워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알료와 모래 알갱이 섞은 이런 투박한 재료들이 마치 쏟아져 내리는 이제 별들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다는 내 위로 쏟아지는 엄청난 별들, 엄청난 이제 존재들, 존재했다가 사라진 존재들, 뭐 이런 것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멜랑콜리아도 마찬가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안정될 수 없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멜랑콜리,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작품의 이제 메시지 혹은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함, 경외감 이런 걸 느끼도록 해서 이 키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표현주의라고 하는 이론적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주의는 사실은 이제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주창한 이론적 입장이기도 하고요. 형식주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형식, 뭐 선, 색, 면,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왜 형식주의를 주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가 되겠죠. 사실 이제 그린버그가 주장했던 것은 미술은 그 어떤 것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것의 간섭, 영향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거죠. 도덕, 문학,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미술은 적어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서사를 떠올리게 되고, 그 서사는 언제나 문학적, 철학적, 정치적 내용들이 결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선, 색, 면, 뭐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의 대표 선수로는 우리가 잭슨 폴록을 보통 꼽고요. 이 폴록은 그냥 안료를 뿌리죠, 그죠? 이 뿌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잭슨 폴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이 사람은 무의식 혹은 자신의 심리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적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 형식주의 중에서도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은 추상 표현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죠. 내용이 없이 보다 형식에 집중하는 작가는 여기 아그네스 마틴 같은 작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작업을 주로 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아그네스 마틴의 본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그림은 사물도 공간도 선도 그 어느 것도 없다. 즉 형식이 없다. 그것들은 빛, 가벼움이며 융합에 관한 것, 무형식에 관한 것으로 형식을 파괴한다. 당신은 망망대해에서 형식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과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이 없는 세계는 방해도 없으며 방해나 장애물이 없는 작품을 나는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덩 빈 모래사장을 가로지를 때처럼 당신의 시야로 곧장 들어오는 단순한 것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겠어요? 그저 대상을 배제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광활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대상을 배제하고 나면 오히려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거는 선, 색, 면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것을 형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는 게 이 작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게릿 헨리라고 하는 그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틴의 작품은 항상 보기에 사랑스럽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즐겁다. 그러나 그 참을 수 없는 깔끔함은 생각해보면 작품을 불만족스럽게, 심지어는 자귀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많은 미니멀 아트가 거룩하리만큼 완벽을 추구하고 느낌을 배제하며 형식을 신성시한다. 그래서 이 약간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실제로 이런 작품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작품과 나 사이의 대면이죠. 작품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보고 있으면 이 색채나 혹은 이 작품 내적으로 갖고 있는 리듬감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다라고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형식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형식주의라고 하면 마치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어떤 완전함? 뭐겠어요. 각각의 요소가 비례, 조화, 균형, 통일감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형식주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형식주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은 마틴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내용을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을 배제하거나,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그 미술의 어떤 매체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형식주의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작품을 만났을 때 형식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타당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기준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도구주의죠. 도구주의는 실제로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술 작품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전통도 꽤나 오래됐는데요. 그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원을 따지는 얘기는 이제 나오기만 해도 다들 아찔하시죠? 저 선생은 기원만 얘기하면 주로 2000년을 건너뛰어 가더라. 근데 실제로 기원을 따지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기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도록 전파하기 위해서 예술을 도구로 삼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 어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올바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행동주의 미술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더 핏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물이에요. 이 수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운동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뭐 동물학대, 특히 동물학대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동물권 수호운동 아니면 그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을 대변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더 핏이라고 하는 작품 집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니까 거의 벽화 크기의 우이화 3점을 포함해서 총 33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시리즈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미지이고요. 좀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송아지 머리에 지금 이 뭔가 총을 겨누고서 도살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초점 없이 사람들에게 유린되는 동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인종 혹은 성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수자로 분류가 되어서 타자화되어서 모진 고통을 겪는 사람들 혹은 이 똑같이 타자화되어서 오로지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굉장히 이 뭔가 힘든 상황에서 길러지고 그러니까 사육되고 곧 잡혀가야 되는 동물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파의 형태로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더 재밌죠. 뭐예요? 이 고스트가 쫓겨온다는 거예요. 왜? 가죽이 벗겨졌기 때문이에요. 누굴 쫓아가요? 자기의 가죽을 벗겨서 외투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놔라. 이러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죠. 뭐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이슈가 거의 이제 공론화되어서 모피를 입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운동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당시만 해도 이건 굉장히 선구적인 일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목이 Selection for Slaughter죠. 그러니까 도살을 하려고 지금 동물들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살된 동물들이 걸려 있고 도축업자죠.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기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적어도 이걸 가려서 얘네가 모르도록은 해줘야 되는 건데 그죠?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도 그 제주도에서 경주마를 도살하는 게 크게 문제시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를 이제 실은 차가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실제 도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이 다 본다는 거죠. 말이 그 상황을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끌려 들어가겠냐는 거죠.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얘네를 일종의 먹거리로 보고 소비하기 위해서 기르고 뭐 이런 상황도 열악하고 되게 끔찍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는데 우린 너무 잔인하다. 타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해서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베지테리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코의 작업은 적어도 한참 전에 이 작품집이 나온 게 1999년이니까 그죠? 적어도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이미지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도구,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상황이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죠. 건강보험이 없죠. 그죠? 아프면 거의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돈은 어디로 가느냐? 군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무기인데, 그죠? 이 살상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외세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명 살상용 무기를 만든다라는 건 역설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수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권을 벗어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고려조차 없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건데요. 여기 지금 도살장이죠. 도살장에서 이제 소들이 마구마구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이 아닌 존재를 타자화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왔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뭐라는 거예요.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기독교가 성립되어서 서유럽, 거의 서구권 문화를 장악한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넘었죠. 예수님 탄생하고도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죠? 20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조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느님한테 빌거나 혹은 하느님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빌어주면 되는 것처럼, 마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인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라는 부분을 냉소적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코 작업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야기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작용이 있어서 볼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내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물론 이렇게 잘 작동하는 이제 도구주의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주의가 전통적인 기준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걸 잘 적용해서 작품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점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흐리군요. 그죠? 이 고기 덩어리 하나를 놓고 이제 이 동물들이 이게 뭐지? 라고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육식하는 사람을 지금 이 동물들의 유령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가 이제 전통적 기준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작품의 제작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기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른 기준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독창성과 장인정신인데요. 독창성의 경우는 이거 보시면 저는 이게 처음 딱 보고서 이게 뭐지? 이거 무슨 그 동굴 벽화인가?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 얘기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는 이게 문명사회 이후에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말은 언제나 상징이 있습니다. 뭐 영웅을 그릴 때 영웅을 상징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말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말이 갖고 있는 상투성이 있었는데 이 수잔 로텐버그의 작업을 보면 그런 상투성이 다 빠지고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사실적이거나 표현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도구적으로 볼 것이냐, 형식주의로 볼 것이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훌륭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독창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기도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브루스 나우만 같은 경우는 이게 장인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장인정신이 별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걸 일일이 제작해서 켜켜이 쌓은 작업이죠. 그죠? 이건 수작업의 뛰어남, 그 책의 표현으로는 뛰어난 뭐라 그랬더라? 뛰어난 목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가 뛰어난 장인의 면모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동원된 새로운 기준이 장인정신이다 라고 책에서는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되지 않고 있는 그 여러 이제 활동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영상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매체,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기준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제 기준을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작품이 하려는 이야기와 내가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몰낙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제목이 친근한 이름과 그리 친근하지 않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여성 동성애자의 이미지이고요. 내용은 여성 동성애자인데 이게 이미지와 밑에 문구가 있어서 보면 누가 봐도 이 상업 사진의 형식을 빌어왔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업 사진 혹은 포스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이 형식은 너무 익숙한 상업 사진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익숙한 형식과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병치시키고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민을 실제로 해서 여기에 관한 그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존 지타 그로버라고 하는 분이 쓴 비평문인데요. 읽어드리면 라이넷 몰나의 사진 작품 친근한 이름과 그리 친근하지 않은 얼굴은 이 사진 작가와 그녀의 동성 애인의 사진을 말보로 담배 광고처럼 만들어낸 일종의 포토 몽따주 시리즈 중에 하나다. 몰나의 몽따주는 의도적으로 아주 설득력 없는 모습을 취한다. 두 형상이 다른 세계 출신이며 바탕이 보여주는 바탕이 보여주는 것은 주류의 장면을 모방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상업적으로 고안된 다양한 장면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형상의 크기와 반복성은 삽입된 형상의 자귀성을 강화한다. 이것은 저항의 행위로서 서로 다른 두 우주를 억지로, 즉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합시킨 작품이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웃사이더로서 그러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문화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몰나의 작품은 적어도 나에게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의 소망과 현실을 명백하게 객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익숙한 어떤 사진 형식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삽입한 건데, 근데 이게 작가와 작가의 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작가가 커밍아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작가의 커밍아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관람객이 스스로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의 시각, 그리고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작가의 어떤 그 정치적 혹은 작가가 그 정치적으로 타자의 입장에 포지셔닝됨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주의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특정한 기준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상의 복수적인 기준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비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평문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판단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평문 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비평문 쓰기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게 써야 합니다. 비평문을 읽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독자들이고 적어도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무 어렵게 쓰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써야 하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써야 합니다. 왜 친절하게 써야 하느냐? 친절하게 다가가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평문이 형식적으로는 묘사하기, 해석하기, 판단하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 세 개의 구성이 굉장히 친근하고 쉽고 읽기 좋도록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글은 설득적인 글이라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관람자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서 설득당해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적인 글쓰기를 해야 하고 설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논리 정연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말 과제는 실제 비평문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쓰고 친절하게 쓰고 논리적으로 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묘사하기, 해석하기, 판단하기의 틀을 다 갖춘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비평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첫 번째 과제 실제로 이제 비평문 분석하기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과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서 분석해서 과제방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긴 시간 동안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비평 사례 그 중에서도 드니 디드로와 비평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